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빈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좀 올리려고 좀 일부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했던 건데 이걸 좀 재탕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라는 책을 읽고 만든 건데 이 수사학을 왜 읽었냐면 제 진로와 관련해서 제 진로가 에너지 창업가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이 언변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창업가로서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회사의 아이템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언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봤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할까?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이데아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사학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데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이데아라는 개념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좀 후반부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국가라는 책을 목차로 써둔 것이고요. 이데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데아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거의 이데아가 이분법적 개념의 창시자라고 해도 되죠. 이 이데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천주교의 그런 지옥과 천국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 이 이데아가 그 천주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이데아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건데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이데아의 이 물건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세계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 음료수병이 있다고 칠까요? 이 음료수병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제가 만질 수 있는데 이, 이 캔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물체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데아라는 세계에 이 사물의 본질이 있는 거고 현실은 이 이데아에 있는 그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져온 다른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에 있는 거는 사물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음료수 캔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똑같은 등호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데아에 있는 걸 조금 변형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데아라는 공간에 책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현실 세계는 이 책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방한 형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다. 이거를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좀 더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라는 것도 이 플라톤이 언급을 해요. 그림이라는 것은 모방의 모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 모방이 모방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본 것을 다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의 모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해보면 이데아에 있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데아에 있는 걸 모방해서 가져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본 것이죠.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본 것이고, 그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다시 우리가 모방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방의 모방인 거죠. 그래서 두 번 모방을 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것이 열등한 것이다 라고 좀 안 좋게 그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데아라는 개념이고 현실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발표에 좀 중점적인 주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수사학을 하기 전에 논리학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돼요. 수사학을 하기 전에 논리학을 알아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죠.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하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그 언변 능력의 가장 주된 개념이기 때문에 수사학을 알아보기 전에 논리학을 좀 살펴봐야 돼요. 논리학에서는 오르가논이라는 개념을 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개념이에요. 오르가논은 좀 넓은 범위예요. 넓은 범위인데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나중에 언급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오르가논이 무엇이냐? 범주, 명제, 변증, 궤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누구냐,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죠.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인물 중 한 명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알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알은 네 가지 공리를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요. 감각, 기억, 경험, 지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감각은 신체 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료수 캔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음료수 캔을 만지잖아요. 만졌잖아요. 이거를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은 무엇이냐? 기억은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고 했을 때 이게 망고 맛이거든요, 음료수가. 우리가 먹었으니까 이건 망고 맛이네 하고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경험은 좀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먹었을 때, 가정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이 똑같은 음료수를 먹었어요. 이 똑같은 음료수를 먹었는데 그 사람의 음료수를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도 이 망고맛 음료수를 먹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경험이라고 하고요. 지혜는 무엇이냐? 좀 더 여기서 경험에서 확장한 건데, 이 음료수를 굳이 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이 음료수가 편의점에서 판매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료수 캔에 들은 음료수를 먹은 사람은 다 망고 맛을 느끼겠구나,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으로 넘어왔어요. 수사학이 무엇이냐? 말 잘하는 방법이죠. 언변 능력,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이걸 설명한 학문이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는 사배열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눈술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배열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입니다. 사배열이 무엇이냐? 서론, 진술, 논증,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서론은 짧고 인상 깊어야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의 썸네일을 말하는 것이죠. 짧고 인상 깊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탁 각인시켜서 우리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서론이야말로. 진술은 논제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래 써있죠. 오늘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제를 제시하는 걸 진술부라고 하고요.
논증부는 앞서 진술부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논증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런 말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위대한지, 우리에게는 왜 수사학이 필요한지, 이거를 논증부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결론부에서는 이제 앞서 말한 내용들을 총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는 오늘 말의 4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4배열을 활용해서 말하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4배열이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서론과 결론은 상대에게 인상을 주는 것, 인상을 딱 때려받는 거죠. 처음엔 썸네일로 팍 때려받고 결론에는 이 발표 되게 유의미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술과 논증 부분에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는 자극, 중간에는 설득, 이것이 4배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발표의 결론을 좀 도출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위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을 방어해요.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자기의 주장을 방어하죠.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나의 주장을 좀 올곧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보증을 서달라 이런 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 친구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절대 보증은 쓰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타당한 말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말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근거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타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안 헷갈리면 수사 필요 없죠. 그냥 쉽게 말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야, 너 옥상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들 부당하니까 안 한단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음료수 하나만 사줘, 수고비 5,000원 줄게, 이러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가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판단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이란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부족하면, 오늘 배운 오르가논이 부족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기가 쉬워요.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척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는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해로 비롯돼서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앞에서는 좀 개인적이면 개인적일 수도 있고 현대 세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대 아테네 시대에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이랑.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 통치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기가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관직에 앉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허황된 말을 막 풍부하게 막 장황하게 꾸며서 하고 사람들을 말로 막 설득시키면 관직에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정치가들이 정치를 위한 소양 공부가 아니라 막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 잘하는 방법을 막 배우러 다녔어요. 스피치 학원에 다닌 거죠. 그래서 말을 잘 하고 싶은 정치가들을 노리고 돈을 받고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소피스트,
다른 용어로는 궤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또 말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뭔가 그냥 말 잘하는 방법만 가르쳐요. 논리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주면 이렇게 하면 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인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뭐 논리를 없이 알려줘요. 공직에 앉을 수 있도록 논리가 아니라 그냥 허황된 화술을 교육을 한 거죠. 이렇게 소피스트라는 교육층이 이렇다 보니까 아테네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막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하는 거죠.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타당한지, 뭐가 틀린 말인지 이거를 검증하기가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맹률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달랐으니까요.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정치가들이 말을 막 온갖 꾸며내서 막 장황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뭐 이데아라는 개념을 만들었냐. 이 소피스트들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거죠. 이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의 그 철학자들은, 교육자들은 그 당시에 그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참된 교육자였으니까요. 이 잘못된 교육을 하는 소피스트들을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소피스하고 플라톤 학파하고 굉장히 그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소피스들의 그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본질, 사물, 영혼 이런 것들의 철학적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데아인 거고. 그리고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웅변 학원을 만드는데 이게 다 소피스트의 대립 과정에서 소피스트들을 다 쳐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너희 불법 과외 하지 마. 너희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을 해야지.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소피스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하는 거죠. 플라톤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소피스트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아카데미아라는 웅변 학원이 지금의 아카데미 학원의 그 배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아카데미아를 만들고 그 뒤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인들의 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사이라는 개념을 통해 만들었던 것이죠. 플라톤은 철학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논리적인 부분에서 윤리학적인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가논이고 앞서 말했듯이 오르가논이 좀 넓은 범위예요. 넓은 범위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